억울하지 않으신 분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감사 한마디 듣지 못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 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500년 전 중국의 성인 공자의 말씀을 빌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억울함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제1장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가? 억울함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과 보상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나는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온 것은 오해였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공자라는 분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분이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라 불리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부패했고 말은 가벼웠으며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공자는 이 혼란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세상을 정확히 보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자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고 불공평이 있으며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세상이 최소한의 질서 속에 있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공자 자신도 평생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왕들에게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무시당했고 어떤 곳에서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식량이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권력도 잡지 못했고 제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보자면 그의 이상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궁에도 뜻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억울함을 넘어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2장 한 사람의 억울한 인생.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씨, 1965년생입니다. 올해 60살이 되셨습니다. 박정호씨는 경기도의 작은 공업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0살에 군대를 다녀온 뒤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찬물로 세수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특근도 나갔습니다. 그는 묵묵히 정말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습공이었습니다.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배들에게 야단도 맞고 손가락에 기름때가 끼고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그는 버텼습니다. 10년쯤 지나자 그는 숙련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만 거치면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정호씨 손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회사에서 그는 늘 2인자였습니다. 성과는 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급은 항상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말 잘하는 후배,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동료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박정호씨는 말이 적었습니다. 아부를 못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들고 웃으며 상사 비위를 맞추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 5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자기 상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박정호씨는 혼자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나는 왜 항상 여기까지인가?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크게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작은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와서 악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억울하다. 제3장 공자가 묻다. 만약 공자가 박정호 씨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물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는 왜 억울한가? 박정호 씨는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급도 못했고 퇴직 후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기준은 타인의 인정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군자는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군자는 남들이 박수쳐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인정받느냐 아니냐를 넘어서 스스로에게 떳떳한가를 물으라고 합니다. 제사장 억울함을 다루는 세 가지 태도.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크게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분노로 키운다. 억울함을 분노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정당한 화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는 냉소로 변합니다. 세상을 비꼬게 됩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둘째, 체념으로 묻는다. 억울함을 체념으로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념은 무기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새로운 시도도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됩니다. 셋째, 성찰로 바꾼다. 억울함을 성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억울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억울함은 깊이가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억울함을 인격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제5장 박정호 씨의 변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정호 씨는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가끔 낚시를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가르쳐. 하지만 센터장이 간곡히 부탁했고 박정호 씨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쯤 되는 중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떨렸습니다. 가르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계 앞에 서자 30년 동안 쌓인 그의 경험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돌려야 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도를 맞춰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손만 대면 기계가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수요일 오후는 박정호 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중에 공고에 진학해서 박정호 씨에게 배운 것을 살려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꿈이 생겼어요. 박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30년이 사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단단함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억울했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6장 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무슨 뜻일까요? 소인 즉 덜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불만스럽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군자는 다릅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떳떳한가? 이것만 확인되면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군자는 세상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군자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박정호 씨는 이제 군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7장 억울함 너머의 살. 여러분 혹시 아직도 억울함이 남아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가족이, 자식이, 친구가, 동료가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대의 길을 닦으라. 억울한 삶이 낭비된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깊어진 삶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시간입니다.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맺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함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노로 키우면 삶은 황폐해집니다. 체념으로 묻으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성찰로 바꾸면 삶은 깊어집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진리를 깨달은 삶은 단 하루라도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박정호 씨처럼 억울함을 넘어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